ETF. 네, 맞습니다.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는데,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이 은행이 이제 위기가 생겼다라는 얘기가 페이스북하고 트위터에서부터 돌기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거를 보고 그 주변의 동료들이 핸드폰을 막 만지길래 왜 그런 거 했더니만, 돈 빼느라고. 근데 중요한 건 아무리 덩치가 큰 세계적인 은행들도 이제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뱅크런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 그렇죠? 그 은행은 보통 낮에만 3시 반까지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 없잖아요. 12시에서 12시 10분인가? 그때 잠깐 빼고는 24시간 내내 돌아가니까. 그래서 은행들도 이제 이런 것들을 대응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빨리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네, 다음 질문 또 해보겠습니다. 은행 파산 쇼크로 이제 연준에서 금리 인상이 이제 만약에 종료되면 대장주들이 이제 폭등할 거란 이야기 많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민감한 질문인가요? 민감하기보다는 개인적으로 소망하는 상황입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이제 투자자분들이 이제 한 가지 방향만 바라보실 것 같아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한다는 소식을 이제 누구나 다들 기다릴 텐데, 사실 금리 정책을 전망하는 부분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제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보통 시장에서 봤을 때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행보를 예측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기준금리 선물 시장의 움직임인데요. 연준 위원들은 지속적으로 이제 올해 안에 금리는 없다, 굉장히 강경하게, 흔히 얘기하는 매파적인 발언을 계속 일관되게 얘기를 하면서 시장의 어떤 기대감을 좀 이렇게 꾹꾹 누르는 그런 행보를 계속 지속을 해왔는데, 시장은 좀 말을 안 듣는 것 같아요.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설마 그러겠어? 올해 안에 금리 내리겠지. 경기가 꺾였는데 연준이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 이런 어떤 기대감을 갖고 올해 안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어떤 이러한 심리가 이 기준금리 선물 시장에 좀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연준은 계속 메시지 보내죠. 과도하다. 그런 기대는 과도하고 아직 물가도 잡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높은 기준금리를 좀 더 유지할 생각이 있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시장에 계속 좀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기대와 연준의 정책 간에 어떤 좀 괴리가 있다, 좀 간극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우리가 제일 궁금한 건 이거겠죠. 그러면 금리가 언제 어떻게 인상할 것이냐, 아니면 언제 어떻게 인하할 것이냐에 대한 방향성이나 그 정도인데, 현재 금리가 5%, 미국 기준 5% 수준이어서 거의 고점까지 왔다, 이제. 이런 시각이 좀 지배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가도 하향 안정세를 좀 보이고 있고, 경제 지표도 굉장히 더 크게 어떤 활황보다는 좀 둔화의 어떤 시그널을 조금씩 내비치고 있기 때문에 막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10%까지 기준금리를 올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올려도 0.25%씩 이제 우리가 베이비 스텝이라고 하죠. 이렇게 베이비 스텝으로 한두 차례 정도는 더 올릴 수 있는데,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줄 만큼 또 어떤 빅 스텝이나 이렇게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고, 하지만 여전히 정책을 전망하는 부분은 좀 변수가 많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는 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증시의 방향 전망을 할 때, 증시가 오를 것인지 내릴 것인지에 대한 전망을 할 때는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중요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밤에 금리가 예상보다 내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다음 달에 금리가 내릴 수도 있고, 내리면 얼마나 내릴까? 그러면 이게 과연 이제 증시에 얼마나 더 좋은 유동성을 공급할까?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보다 먼저 우리가 선결돼야 하는 부분이 이제 경기 침체 여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경험을 좀 돌이켜보면 경기 침체를 동반하지 않는 금리 인하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증시 상승으로 연결됐습니다. 근데 반대의 경우, 그러니까 경기가 침체가 됐는데 이제 뒤늦게 금리를 인하한 경우는 사실상 시장은 금리 인하에 환호하지 않고 침체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뒀던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금리가 내리더라도 사실상 굉장히 어떤 약효가 좋은 처방은 아니고 좀 사후 약방문이라고 하죠. 이미 일은 일어났는데 뒤늦게 처방을 받는 좀 그러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발생한 다음에 나타난 금리 인하는 무조건적인 호재라고 판단하기엔 좀 무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의 금리의 정책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이제 제조업이라든지 아니면 소비 관련 지표, 아니면 기업의 실적과 같은 이런 펀더멘탈
같은 경우가 어떤 침체를 바라보지만 않는다면 이제 그 이후에 나타날 금리 인하는 어떻게 보면 증시의 호재가 될 수는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중요한 이야기 또 해주셨습니다. 무조건적인 호재는 아닐 수도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시장을 예측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도 전문가시니까 조금이라도 정보를 얻고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채권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요즘 저희 채널 많이 채권에 대해서 사실 이야기를 많이 안 했어요. 주식 위주로만 많이 다루었었는데 다른 채널도 그렇고 지금 그만큼 채권 가격이 최근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많이 또 떨어졌잖아요. 네. 박살이 났다고 하죠. 그 많이 떨어진 만큼 올라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지 채권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국투자에서도 채권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상황에서의 채권 투자 어떤 측면에서 이득이 있을까요? 이제 많은 전문가 분들 아니면 뭐 유튜버 분들도 그렇고 이제 우리가 기사를 봐도 그렇고 올해 초부터 계속 나온 얘기가 이제 채권 투자의 적기다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이제 그 가장 큰 배경은 결국은 금리예요. 예, 금리가 지금 현재 고점일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 수준의 금리는 또 만나기 어렵지 않나 이런 기대감이 채권 투자 적기의 가장 큰 근거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기준금리가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미 굉장히 높다라는 공감대는 좀 형성이 돼 있고요. 어차피 금리는 하락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도 깔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와 반대로 움직이는 채권의 가격도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심리 때문에 채권 투자를 지금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좋아 보인다 이런 말씀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이제 현재 금리가 높다라는 건 지금 발행되는 채권들한테 적용되는 이자 수익률, 쿠폰 이자라고 하죠. 채권이 지급할 이자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현재 발행되는 채권을 사는 케이스한테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상황인데 이미 발행된 채권, 과거 몇 년 전에 지금보다 낮은 금리로 발행된 채권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금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과거에 발행된 채권들의 가격은 반대로 많이 떨어졌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떨어진 채권 가격이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다시 원상복귀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그러면 채권의 자본 차익, 그러니까 이자 수익은 낮지만 그동안 떨어져 있던 가격이 다시 원상복귀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자본 차익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 때문에 신규로 발행된 채권도 좋고 과거에 낮은 금리로 발행된 채권은 싸니까 좋고 이래서 채권의 투자 적기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ACE ETF